먼저 대통령님의 모든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틀 후이면은 참여정부 100일을 맞습니다. 참여정부 100일은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진하고 부족한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고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저를 억눌렀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한미관계와 북핵 문제 그리고 SK글로벌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 안정을 좌우하는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미국 방문을 통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한미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취임 전에 터진 SK글로벌 문제는 금융시장의 붕괴 우려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정부의 신속한 조치로 이제는 금융시장이 자율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금융시장에서 발행된 우리나라 채권금리가 아시아 국채 금리 중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우리 경제에 대한 신용 등급도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해외 신용평가 기관의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전망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는 그동안 누적되었던 많은 사회 갈등의 분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질책도 그리고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모두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정착시키는 데에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분야에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관행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요새는 첫째, 권력 중심의 권위주의 정치로부터 국민 중심의 참여 정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배타적인 국정 운영으로부터 토론과 합의라는 시스템에 의한 국정 운영으로의 변화입니다. 셋째, 권력과 언론의 합리적인 관계 설정입니다. 지난 100일 동안 우리 사회에서 빚어진 여러 현안들 대부분이 이 같은 전환에 따른 진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뒤에 물러선 채 권한만 행사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중요한 국정 현안에는 발벗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권력을 위해 존재하던 기관들도 이제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고 국회를 좌지우지하며 여야를 구분해서 새싸움, 기싸움 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인치정치의 관행도 타파되고 있습니다. 경제, 남북 문제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몇몇 권력 핵심들이 주도하던 밀실정책의 폐단도 제거되었습니다. NSC, 재난관리 시스템, 인사 시스템 등 시스템에 의한 국정 운영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언론과 권력은 상호 긴장과 감시라는 정상화를 향한 새로운 관계 형성에 들어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변화들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가르쳤던 지극히 상식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결코 개혁이 아닌 우리 국민이 이젠 자연스럽게 누려야 할 권리이고 민주주의의 정상화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원리를 수십 년 동안 잊고 살았거나 잊기를 강요당했거나 또는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부에서는 혼란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저는 이를 과도기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저와 정부의 잘못도 적지 않았음은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고쳐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간 우리에겐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사스 공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외 발행 한국 채권의 금리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었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스 공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진력해오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전환 과정에서 빚어졌던 일부의 혼선과 시행착오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루속히 국정 시스템 구축 작업을 마무리하고 적어도 취임 6개월 전부터는 국민 여러분과 약속한 사항들을 가시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국정의 중심을 경제 안정, 그 중에서도 서민 생활의 안정에 두고 모든 노력을 쏟아나가겠습니다. 특히 서민 생활의 가장 큰 적인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기필코 잡겠습니다. 미국에 이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사강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따져나가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과 지역 균형 발전, 정부 혁신과 지방 분권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청사진을 착실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거창한 약속이나 구호보다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달성해가는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국정 운영에 임할 것입니다. 자신 있게 끈기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이 시대적 전환기를 슬기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법과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타협의 원칙이 절대로 중요합니다. 법과 질서를 확고히 지키면서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기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KBS 이광덕 기자 질문하시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입니까? 보유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보가 부족한 상태입니까?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확실하게 판명될 경우 한국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가령 미국의 핵무기를 다시 들여와서 핵균형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은 한국도 핵무기 같은 것을 보유하는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강경정책을 바꿀 조짐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어두운 시나리오에 우리 정부가 조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로 미국의 정보 분석가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정보기관은 이를 단정적으로 말할 만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공식적인 견해입니다.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
북한이 미국의 중요 인사들을 만나서 우리는 핵을 개발해 있다. 우리는 플루토늄 연료봉도 다 처리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사실을 그 이외의 누구에게도 확인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말을 근거로 해서 핵무기를 가졌다고 단정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주의 깊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한 판단, 그것은 바로 그 다음 행동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협상이 진행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에 이와 같은 해결의 노력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단정적 인식과 정보를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쨌든 북한 핵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이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문제를 풀어내겠습니다. 이 수준으로 맡겨주시고 강경수단에 대해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에 대한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평화입니다. 원칙적으로 평화를 강력하게 강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 해결의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카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건 그것대로 그렇게 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강온 양면의 카드는 협상의 국면에서 자주 동원되는 그 수단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매달려서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큰 원칙은 이미 합의되어 있습니다. 북한 핵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한다. 그리고 북한을 개방하게 도와준다. 뭐 이런 큰 원칙의 틀은 한미 간에 굳건하게 합의된 원칙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다음 정책들을 차근차근 펼쳐나가서 잘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김정은 기자. 동아일보 김정은 기자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맡으셨던 이기명 씨의 그 용인 땅 매매와 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5월 28일 회견에서 어떤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 활동에 대해서 모두 비리인 양 보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인식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역대 정권에서 어떤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가 굉장히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그런 역사적 경험 때문에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소극적으로 이건 뭐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또 사적인 거래다. 이렇게 해명함으로써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보다 분명한 어떤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사적인 거래이므로 뭐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일 없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큰 인식 차이를 느낍니다. 저와 가까운 사람의 거래이든 먼 사람의 거래이든 그 거래 자체에 의혹이 있어야 의혹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가 뭐지요? 지금까지 주택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나 중요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은 땅을 사고 잔금 치르기 전에 이전 등기하기 전에 주택 건설업 허가를 다 내고 그러기 위해서 사용 동의서 승낙서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 매도자의 이름으로 다 서류 협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계약서에 서류 협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일상적인 계약서가 이기명 씨가 쓰면 이상해지는 그 근거가 뭐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슨 복지시설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의 인허가권은 용인시장 경기도지사가 가지고 있는데 용인시장이 민주당 시장입니까? 노무현 측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도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이 자기 당의 소속 단체장들이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될 걸 가지고 왜 아직 아무것도 근거도 없는 것을 놓고 여기에 무슨 혐의가 있느냐 미리부터 들고 나옵니까? 자기 당의 소속 단체장이 법대로 하면 됩니다. 이기명 선생이 이걸 어찌한다는 얘기입니까? 전제부터가 이미 자기 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부정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무슨 신빙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새까맣게 신문에다 발라가지고 마치 대통령 측근에서 무슨 큰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혹이 저하고 가까우냐 안 가까우냐 이전에 객관적으로 의혹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가지고 해야 하고 의혹이 확실할 때 그때 보도해야지 막연하게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다음 질문 해 주십시오. 네, 한국경제 허원승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승 기자입니다. 앞서 말씀 중에서 앞으로 국정의 중심을 경제 안정, 그중에서 특히 서민 경제 안정에 중점 주겠다는데 주목이 됩니다. 그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5월 1일 텔레비전 토론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제는 전문가에 맡기겠다. 그 이유가 대통령이 경제 말하자면 인기를 의식해서 나서는 거 좋지 않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바뀐 말하자면 좀 전면에 이렇게 나서신 배경이 뭡니까? 경제가 그만큼 나빠졌다고 보시는 건지 인식의 어떤 변화가 오신 건지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20일 정도 그러니까 미국 방문에서부터 해서 재계 그 경제단체장 또 재계 회장들하고 한 3차례 정도 회동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경제 안정에 굉장히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대기업 이쪽에 좀 치우친 감이 있고요. 실제로 서민 경제하고 관계되는 건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을 어떤 지원을 한다 그럴까요? 좀 대책 그런 거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아니면 방향은 또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를 운용하는 사람에겐 경제 철학이 있습니다. 시장 시스템을 보다 더 유럽에 가까운 쪽으로 갈 것이냐, 보다 더 미국형에 가까운 시장 형태로 갈 것이냐, 또 복지 부분의 지출을 어떻게 볼 것이냐, 경제 철학이죠. 이거 대통령이 해야 합니다. 국가 지도자가 그 큰 가치 지향의 방향에 있어서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지 않게 이렇게 경제를 운영해 갈 큰 장기적인 이런 비전도 아울러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때때로 대통령에게 당장 발등에 떨어져 있는 이 경기 문제를 해결하라 해서 또 선거를 앞두고 나면 그와 같은 요청들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경기 운용은 또한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대통령이 너무 나서서 금리를 낮춰라, 추경을 얼마 하라, 무슨 투자를 촉진하는 무슨 법을 바꾸라 이렇게 일일이 나서면 경제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고려를 했을 경우엔 더욱더 경제가 나빠집니다. 그러므로 금리 운용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그 밖에 지금 SK 문제나 카드채 문제나 이런 시장 원리의 운용에 관한 것은 전문가에게 책임을 지우고 맡겨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가장 효과 있는 그 처방이 뭐냐?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여전히 이 전문가들이 해 나가되 대통령이 그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챙기면서 불확실성을 형성하고 있는 이 정책의 이 문제, 몇 번씩 장관이 표명을 해도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아서 동요하고 있는 이런 많은 정책들에 관해서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고 결정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경제계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 전체 분위기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나서서 챙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에게 맡겨야 될 한계를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만으로는 할 수 없는 전체의 그 정책 흐름과 분위기는 대통령이 지속해서 다잡아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계단체장들을 만났는데 너무 대기업 쪽에 치우쳐 있었지 않냐 그랬습니다. 실제로 지금 투자가 필요합니다.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야말로 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면서 물가라든지 이런 데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질 강화가 되면서 경기도 좋아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투자를 촉진해야 하는데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여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바로 이 대기업 집단입니다. 중소기업이 지금 투자를 특별히 더 하고 안 하고 할 형편이 안 되고 대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서 경제 분위기가 살아나면 중소기업의 가동률이 따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중소기업이 사는 것이죠. 서민경제를 얘기할 때 서민들에게 직접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서민경제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민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경기 변동이 격심할 때지 않습니까? 경기가 급격하게 내려갈 때 서민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급격하게 올라갈 때도 서민들은 조금 이익을 보고 이익이 적고 대기업은 이익이 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경기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이 서민경제의 첫 번째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특히 부동산 가격 앙등은 두고두고 서민들에게 주름살을 지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분. 지방 언론사 중에서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전북일보의 김준호 기자. 예. 예, 전북일보의 김준호 기자입니다. 방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대기업 관련해서 투자 중시 정책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해서 수도권 공장, 증설, 신설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현재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 분권 및 균형 발전, 그 전략과 상당히 배치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분권 및 균형 발전의 전략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 정책을 어떻게 이렇게 조율해 나가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힘들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말씀하신 그 목표야말로 우리 정부에서 꼭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지방도 살고 수도권도 살고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억제 정책은 지금 수도권 억제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은 그 정책으로 해서 지방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수도권만 어렵게 만드는 정책들도 들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단체장들이나 국회 출신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효성도 없는 것이지만 지방의 상실감이 저희 이런 규제를 그냥 계속 붙들고 있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는 지방 육성책을 정책의 대단히 높은 순위에 두고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국가발전 전략 첫 번째 기술혁신, 두 번째 동북아 전략, 세 번째 지방화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높은 순위를 두고 지방 경제, 지방 문화, 지방 교육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을 세워가고 있고 그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방을 한 바퀴 돌았고 지금 두 바퀴째 돌고 있습니다. 각 지방에도 지역혁신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방을 살려내겠습니다. 아울러서 수도권도 단순 규제만 가지고는 이상 더 규제로서 효과가 없고 여러 가지 편법과 변칙을 통해서 수도권이 난개발됨으로써 수도권 자체도 앞으로 쾌적한 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수도권도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위축을 가져오는 규제는 계속하되 지방과 관계없는 규제를 무조건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지방 육성 전략과 행정수도 이전 그리고 수도권의 규제에서 관리로의 전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 국가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지방도 수도권도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실제로 국회에서 정치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는 무조건 못 푼다. 지방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걸 가지고 싸우는 일은 없도록 윈윈하게 반드시 정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이 기자회견이 기자실 개방 이후 첫 기자회견입니다. 새로 출입하게 된 우리 오마이뉴스의 김당 기자 질문하시죠. 네, 오마이뉴스의 김당입니다. 네, 먼저 취임 100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와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관계는 지난 대선 기간에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은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하겠다는 말 속에 함축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당과 그 특검의 진행 상황을 보면은 그때 하셨던 말씀과는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후보나 혹은 당선자 시절에 연설을 보면은 대통령께서는 민주당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 이런 말씀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의 정치적 사부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김원기 고문께서는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신당 창당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에 신당 당정 분리 원칙을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관해서 발언하시는 걸 삼가하셨습니다만은 현 상황에서 다른 분들이 대통령 뜻이라면서 신당을 창당하고 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은 결국 신당 창당을 뒤에서 글쎄 나쁘게 얘기하면은 배후 조정한다거나 아니면은 신당 창당을 적극 찬성하신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좀 신당 창당에 대해서 소신을 좀 밝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들 초청 만찬 때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 다음에 남북관계 훼손이 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합법적인 그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신 마당에 과연 어떻게 그 특검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주 많아요. 우선 전제로서 혹시 말을 바꾼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 정부 하고 있는 주요 정책, 특히 긍정적인 중요 정책에 관해서 제가 그 정책의 일관성을 개성해 나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산부채를 승계한다 할지라도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청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검 말씀하셨는데 특검에 전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당대출의 문제가 없었더라면 나머지 문제는 상당히 정치적인 것이어서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 모릅니다. 다른 선택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권력의 남용과 그에 의한 부당대출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국민들의 수임을 반항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는 특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다음 여기에서 법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특검에서 두 가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를 원천적으로 훼손시키는 그런 수사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의 정치적, 역사적 평가는 달라지지 않는다. 특검 수사에 의해서 그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의 평가이고 역사의 평가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불법한 일은 누구의 것이라도 제 스스로의 것이라도 국민들 앞에 조사하고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검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당의 문제에 관해서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키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민주당이 그 자체 변신의 몸부림을 제가 막는 것도 꼭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통 야당으로서의 정통성은 그대로 살려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은 저는 결국 해소하거나 극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개혁성이라는 문제가 또 하나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통성을 지키는 토대 위에서 또는 민주당이 추구해왔던 소위 가치지향,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이 가치지향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부정적 그림자로서 지역성을 극복하고 또 이 개혁성에 반하는 무슨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이 있고 그걸 하면서 대통령도 뜻을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누가 말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민주당을 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국민들이 심판할 문제이고 저도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고 그렇게 아직은 그렇게 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코 국민의 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정체성 그 뿌리를 배반하고 훼손하고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정당하게 제시된 그 노선과 정책과 그 정통성에 근거한 그것들을 다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합니다. 네, 이번엔 외신 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CNN의 손재일 기자.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그 외신기자클럽 회장으로서 외신들을 대표해서 브리핑을 개방형으로 바꿔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취재의 기회를 넓혀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한 가지 외신들한테 좀 그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요, 그 타신야 카메라 담당 기자들에게는 이 청와대의 문호가 더 좁아져서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 세계가 이런 그 우리나라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문호의 개방에 더욱더 힘써 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간다면은 아까 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평화적 외교적 원칙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나라 밖에서는 이러한 그 북한 해결의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북한 문제를 평화적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다면은 좀 소개해 주시고, 또 100일이 지나셨는데 북한을 정권 초기에는 대화의 상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일이 지나가시는 이 시점에서 북한을 아직도 대화의 상대라고 생각하시는지 북한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체적 방안에 관해서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묻고 또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남북관계, 북핵 문제처럼 이 국가 간의 심각한 문제들이 해소되어 나가는 과정은 미리 제시한 구체적 방법대로 그렇게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항상 독창적인 방법들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요. 문제는 의지입니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 인식을 토대로 한 의지를 가지면 그 다음에 푸는 방법들은 정치하고 외교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수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수백 가지의 선택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뭐 로드맵이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해결한다고 하면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윌포이스 부장관을 만났습니다만 이분도 분명하게 우리는 평화적 해결의 길을 모색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원칙이 서고 나면 그 다음엔 대화의 길은 열립니다. 그리고 북한을 아직도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대화해야 합니다. 네, 다음 질문부터 갑니다. 네, 한국일보 고태성 기자. 네, 한국일보 고태성입니다. 대통령님의 그 탈권위 행보와 국정 운영 스타일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임기 중에 탈권위는 반드시 주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있고, 또 모두 말씀에서도 그 부분을 거론하셨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탈권위와 관련해서는 때로 대통령님의 그 거친 화법이나 자극적인 표현, 역설적이고 반어적인 표현들이 문제점으로 거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런 거친 화법이나 자극적인 표현들이 그 탈권위의 중요한 수단인지, 그리고 상징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일부에서는 그런 대통령께서 발언하시는 것들이 불필요하게 국정혼란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국정현안에 대한 대통령이나 관련 장관들의 지나친 앞서가는 발언이나 답변이 오히려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을 마비시키거나 좀 편향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탈권위의 문화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해보고 싶은 방향입니다.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과거에 목이 너무 뻣뻣했고 또 가까운 참모들에게 너무나 두려운 존재여서 앞에서 말도 바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토론도 있을 수 없고 무슨 토론을 통한 효율적인 결론도, 합리적인 결론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탈권위 문화라는 것은 단지 기분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의 효율성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탈권위 문화는 반드시 추진해야 됩니다. 적어도 미국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이나
부시 대통령 수준으로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자주 TV에 나오고 자주 말하고 활발하게 말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면서 한국의 대통령이 자주 나오면 너무 자주 나온다고 하도 지적을 많이 해서 지금 요새 잘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중성을 우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반드시 앞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점차 넓혀 나갈 생각입니다. 거칠고 자격적인 표현에 대해서 참 제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대중적 집회를 좋아하고 대중 강연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이 대중적 표현 같은 것들을 버리지 않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 나옵니다. 사람 머리 숫자를 얘기할 때 옛날에 그 노동자들과 얘기하던 할 때의 아주 자연스러운 소통을 위해서 쪽수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이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그게 나온 게 깽판 뭐 이런 등등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 저가 아니었더라면 그런 것은 별로 보도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지도자가 완벽한 성자와 같은 인간이고 완벽한 언어를 구사하는 언어의 마술사가 아니라도 대개 지도자의 말이 언론에 보도되기에 적절하지 않은 말이 있다면 적절하게 걸러왔던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이 것은 다 샅샅이 다 뒤집어내서 그렇게 보도하고 재미거리로 삼았죠. 그래서 앞으로 조심하려고 합니다. 하고 반어법에 대해서 반어법과 역설법에 관해서는 그것은 저는 보도하는 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리에서 반어법이 필요해서 반어법을 쓰면 그 진위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전달해야지 그걸 거꾸로 전달하는 것은 그것은 언론의 책임이다. 언론 환경이 그러함으로 그 융통성 있는 대화를 제한당해야 된다면 대통령이 표현을 제한당해야 된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그 반어적 표현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해서 진위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가는 답변, 발언 뭐 이런 게 좀 있겠죠. 굳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가 화물연대의 문제가 여러 차례 그 화물연대 사람들이 정부에 진정을 내고 했는데도 정부에서 아무도 대화 창구를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몇 달을 지냈습니다. 왜 이 대화 창구 열지 않았냐? 그렇게 4월 17일경에 제가 국무회의에서 지적하고 대화 창구 열어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그 뒤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사회 대화하고 오해 대화를 앞둔 시점에서 마침내 포항에서 그냥 터져버렸습니다. 포항에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 3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가 책임을 회피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지적했고 그 지적 이후에 저는 미국을 갔고 이 문제 해결은 정부의 장관들과 총리가 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그래도 이것도 대통령이 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수석은 그 사람들 설득하러만 다녔지 협상에 참가하지 않아 협상 조건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장관들이 협상했죠. 근데 일부 언론의 눈에는 미국가 있는 노무현이 정확한 것만 보이고 총리가 장관들하고 함께 모여 앉아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차례 토론하는 것은 안 보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무현이가 다 했다. 이 사사건건 하나하나 얘기하지만 하나하나 토론할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모든 것이 대통령이 다 해야 되고 모든 것은 대통령이 한 일이고 오늘 무슨 신문 칼럼 하나 봤는데 대통령 뭐라고 했죠? 무슨 그런 거 대통령만 비추는 이 문화가 있습니다. 총리는 이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말이 앞서고 답변이 나오고 모든 것이 대통령 얘기만 나오는 거죠. 다른 장관들이 일하는 것도 보십시오. 총리 일하는 것도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좀 짧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기독교 방송 여동욱 기자. 네. 네, CBS의 여동욱 기자입니다. 이 언론이 계속
이 언론과의 관계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계속 그 언론과의 긴장 관계를 강조해 오셨고, 그것도 오늘도 그런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지난주 그 언론사 보도편집국장단과의 오찬 자리에서는 그 최근에 신경을 토로하시면서 그 언론의 협조를 또 이렇게 당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언론과의 관계를 재정립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향을 밝히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하나 여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개각 문제가 상당히 이 도마 위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개각 문제와, 그리고 또 청와대 여기 계셔서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이 청와대 보좌진들의 이 교체 필요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론과의 관계는 원칙적인 관계로 계속 가져가겠습니다. 때때로 화가 나는 일이 있지만 결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대해서 대응할 것은 대응해 나가고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어떤 다른 수단도 동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원칙대로 갑니다. 그날 점심 먹으면서 왜 협조를 당부했냐? 사람 만나가지고 밥 잘 먹고 이런저런 얘기 나왔을 때 그거 한번 좀 봐주시오. 나도 대통령 참 형님이 무슨 부동산 투기를 얼마나 했길래 이렇게 괴롭힐 수 있습니까? 좀 한번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런 얘기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 내가 부탁드립니다. 정말 의혹이 있는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때 보도해 주세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마구 써버리면 이기명 선생이든 뭐 노건평이든 잘못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위법 있으면 처벌받겠습니다. 조사해서 처벌하겠습니다. 긴 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당연히 흔히들 읽는 일상적인 그런 거래의 내용을 놓고 마구 의혹만 제기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저는 신문도 없고. 그래서 좀 봐달라 했습니다. 여러분 좀 봐주십시오. 정말 좀 이 기사로 억울하게 당할 사람이 없는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사 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개각 문제에 관해서는 계획 없습니다. 장관이 잘못이 없더라도 더 좋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적당한 시기에 더 좋은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3개월도 안 된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저는 좀 더 일을 하고 익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좀 더 검증한 다음에 바꾸면 바꾸더라도 하고 함부로 그렇게 개각만 자주 한다고 정치가 잘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권의 아주 잦은 개각 저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각은 아주 신중하게 가급적이면 오래 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좌진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하나 문제 있는 것 없는 것들을 우리 비서실장이 책임을 지고 다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개인적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수석들과 함께 회의를 해서 지금 요새 하고 있는 인사 검증 마지막 단계와 마찬가지로 해서 청와대 내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확인하고 관리하고 필요하면 보좌진의 그 인사 문제까지 이렇게 해 갈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도 저는 가급적이면 한 발 물러서서 비서실장이 책임을 지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매일경제 이야기해 주시죠. 매일경제 김상엽 기자입니다. 국정의 초점을 경제에 두시겠다는 말씀을 굉장히 적절하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근데 국정의 초점을 경제의 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대선 후보 시절에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전 코리아에서도
대통령님의 이 머리글자를 딴 N커브형 선진경제 약속하시고 선진 10위권으로 반드시 진입시키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취임하신 이후에는 성장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간담회 자료 여기에서도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 이런 것이 사라졌습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지가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기업들은 지금 투자를 많이 할 테니까 좀 인센티브를 달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가 대표적인 것인데 이에 관한 대통령님의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고 간단히 추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공교롭게도 커트 웰든 그 미 하원 군사위원장 오찬에 제가 풀 기자로 들어갔습니다. 웰든 위원장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푸는 방안을 북한의 고위층에 제안을 했고 오늘 대통령님께 그 보고를 드리고 내일은 부시한테 그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전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성장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저는 성장책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제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 말하는 기술혁신 전략 이것에 대단히 높은 비중을 두고 국무회의 때든 뭐 때든 지금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 경쟁력이 시장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 전략에 성공하면 우리의 잠재 성장력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선거 때 우리의 잠재 성장력을 5.2%라고 했는데 6% 또는 그 이상으로 그 잠재 성장력을 끌어올려야 장기적으로 성장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기술 혁신, 그 다음에 동북아 허브 전략, 그 다음에 바로 성장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이 그 내부의 갈등을 줄이고 소위 효율성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내걸었는데 이거 다 성장 전략입니다. 그러시죠? 성장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 인력 활용 관계, 이게 지금 바로 일부 정책이 원래 추경부터 들어갑니다.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그 어린이 보육 프로그램 이거 확대해 나가는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성장 전략에 다 집중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리를 하면 안 된다. 2001년도에 소위 부동산 부양, 그 부동산 경기 부양을 했던 것이 지금 바로 부담으로 오고 있고, 그때 소비 지출 진작을 위해 했던 것이 결국 지금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절대 안 한다. 부담 주는 건 안 한다. 단기적 성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잠재 성장력을 배양하겠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성장률을 지금 제시하려고 하니까 원래 3% 되니 뭐니 하는데 제가 6%, 7% 얘기하면 금방 제가 신용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상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강력하게 성장 지향의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문제는 그야말로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토론을 깊이 하고있습니다. 경제정책협의회도 한번 놓고 토론하고 토론 결과를 보고받아 보기도 하고 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 무슨 지켜야 되는 성역이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이든 그것이 다른 집단이나 다른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고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하면 어떤 정책이든 수용하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만 성장책이라고 해서 국민 많은 대다수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결국 피해를 주는 그런 정책을 함부로 채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의 문제는 오늘 아침에 대화가 없었고 그 전부터 제가 듣고 있던 얘기인데 이것은 지금 실무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남북 또는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렛대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거꾸로 얘기하면 남북 관계가 잘 풀려야 이것은 실천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남북 관계,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결정적 지렛대가 되기에는 아직 좀 많이 부족될 만큼 그 비중 있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 동북아 한반도 평화 구조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네,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넘겨서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정주 100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의